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려 8년 전입니다. 8년이면 강산이 거의 바뀌죠. 그 사이에 세계 경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한인도 정상회담이 열린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바로 어젯밤 한국에서는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가 예정됐고, LG그룹에서는 미래 먹거리 기술 시상식이 열렸다는 겁니다. 외교, 위기 대응, 기업 혁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시그널이에요. 한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늘은 이 세 가지 뉴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한인도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일 한인도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국빈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뭐냐면요. 상대 국가가 최고 수준의 의전과 예우를 갖춰서 초청하는 겁니다. 공항에 나와서 의장대 사열하고 국빈 만찬 열고 20일발 예포 쏘고, 외교에서 이건 우리가 당신 나라와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최고급 시그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배경이 있어요. 한국이 인도와 외교 관계를 맺은 게 1973년입니다.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인도 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 수준이었어요. 무역 규모도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하면 미미했고 투자도 활발하지 않았죠.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큰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첫 번째, 인도의 경제 성장이 폭발적입니다. 2014년 당시 인도 GDP는 약 2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3조 7천억 달러예요.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거죠. 세계 5위 경제 대국이고 IMF 전망으로는 2027년경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 인구 14억 명의 평균 연령이 28세예요. 이게 얼마나 젊은 나라인지 비교해보면 중국 38세, 한국 44세, 일본 48세, 독일 46세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구 보너스를 한창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건 노동력이 풍부하고 소비도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중국 하나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하이 봉쇄 때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대세가 됐어요. 중국에다가 하나를 더 두겠다는 건데 그 플러스 원의 1순위가 바로 인도입니다. 애플이 대표적인 예죠. 아이폰 생산의 95%를 중국에서 하던 애플이 이제 인도에서도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이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더 빨랐죠. 이미 인도 도입 때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에 스마트폰 12만 대를 찍어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20년 넘게 사업하고 있는데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의 소형 SUV 크레타가 인도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인도 사람들 취향에 딱 맞는 차를 만들어낸 거죠. 기아도 작년에 인도 진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류 덕분이에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같은 K 콘텐츠가 인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인도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은 쿨하고 트렌디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 잡았거든요. 실제로 인도에서 삼성 갤럭시 광고를 보면 K-팝 스타들이 나와요. 문화지가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 협력 확대,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돼요. 인도는 지금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의 핀테크 기술이나 전자정부 노하우가 들어갈 여지가 많은 거죠.
둘째, 방위산업 협력입니다. 인도는 국방비 세계 4위 국가예요. 연간 700억 달러 넘게 무기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러시아나 프랑스에서 주로 무기를 들여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의 K방산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폴란드에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수출한 성과가 있으니까 인도에도 비슷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셋째, 공급망 공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일 수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같은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자는 거거든요.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막으면 한국 산업이 마비되잖아요. 몇 년 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했더니 트럭이 못 다니고 물류가 마비될 뻔했잖아요. 이런 일이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에서 일어나면 그 충격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핵심 재료를 한 업체에서만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갑자기 이제 안 팔겠다 하면 식당 문 닫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료 공급 업체를 여러 곳으로 나누는 거예요. A 업체에서 70%, B 업체에서 30% 이런 식으로. 한국이 지금 중국에서 받아오던 핵심 소재 일부를 인도에서 받아오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냐면요. 리튬 같은 경우 인도의 매장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소재인데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호주에서 주로 들여왔어요. 인도와 협력하면 공급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또 인도는 IT 강국이잖아요. 구글 CEO도 인도 출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인도 출신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단기적으로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합니다. 공급망이 안정되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이 안정되면 갤럭시나 아이폰 가격이 갑자기 뛰는 일이 없겠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이 안정되면 전기차 가격도 안정되고요. 또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면 고용 효과도 있어요.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있고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 관리를 위해 파견 나가는 엔지니어들도 있거든요.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 경제 전체 성장률도 올라가고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인도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도로, 항만, 전력 같은 기본 인프라가 중국에 비하면 떨어져요. 또 관료주의가 심해서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한국 중소기업 CEO들이 인도 진출했다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례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인도 내 지역별 격차도 심해요. 뭄바이, 델리, 벵갈루루 같은 대도시는 상당히 발달했지만 시골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 많거든요. 소득 격차도 크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계층을 타겟으로 사업할 것인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해요.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 문화권이고 카스트 제도의 잔재도 남아 있어요. 또 언어가 복잡해요. 공용어가 힌디어와 영어인데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요. 마케팅할 때 이런 문화적 특성을 모르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수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기술, 문화 전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정도거든요. 인도가 여기에 추가되면 한국 외교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20일 정부 쪽 경제 일정이 꽤 빡빡하게 잡혀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인도 순방 중이고 국내에서는 국무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 8시에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오전 9시에는 비상경제본부 회의가 역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립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비상경제본부 회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비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정부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수예요. 소매 판매가 계속 부진하고 특히 자영업자 체감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11월 소매 판매 증감률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예요.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 모든 분야에서 판매가 줄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자의 소비가 크게 위축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고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3.5%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시중대출금리는 4%에서 6%예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니까 소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침체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의 효과가 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내 집값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가난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또 전세 사기 같은 문제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고요. 세 번째는 고용 불안이에요. 대기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쪽은 정말 어려워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늘지 않으니까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문 닫는 곳이 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소매업 종사자 수가 작년 대비 2% 가까이 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연다는 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회의에서는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전통시장 할인 쿠폰 지급, 관광 활성화, 예산 투입 같은 것들이죠. 특히 연말이니까 소비 진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K패스라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도입했듯이 올해도 뭔가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도 앞당겨서 발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주목할 건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입니다. 새만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 간척지예요. 여의도의 140배 크기, 총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엄청난 땅이에요. 1991년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에 완공에 찜했는데 그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했어요. 원래 계획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국제공항 짓고 신항만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땅만 넓고 딱히 들어온 기업도 별로 없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왜 지금 대혁신 TF를 만들어서 2차 회의까지 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째, 새만금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땅도 넓고 규제도 적고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둘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회예요. 새만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 일조량도 좋아서 태양광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셋째, 중국과 일본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예요. 새만금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배로 하루면 가고 일본 후쿠오카까지는 몇 시간이면 가요.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에는 최적의 위치인 거죠. 이번 TF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첫째, 새만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예를 들어 새만금으로 가는 고속도로나 철도를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앞당긴다든지 둘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거나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주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들이요. 셋째, 새만금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방안. 지금은 전라북도 안에 있는 시, 군 단위인데 이걸 아예 별도의 관격자치단체로 만들어서 더 큰 자율성을 주자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요.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 건설업, 물류업, 에너지 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새만금 개발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접근성, 인프라, 배후, 인구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대책만 내놓으려 두면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TF에서 정말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LG인화원에서 LG 어워즈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시상을 했어요. 여기서 구광모 회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LG는 생활 그 자체라면서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LG인화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LG그룹의 인재 양성 기관이에요.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LG 계열사 직원들이 교육받는 곳이죠. 여기서 LG웨이라고 불리는 LG만의 기업 문화와 가치관을 배워요. 구광모 회장이 이곳에서 직접 시상식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고객 감동 대상을 받은 4개 프로젝트를 보면 LG의 미래 전략이 확실히 보여요. 하이니켈 양극재, 오지 모듈, 그리고 2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더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니켈 양극재부터, 양극재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4가지 핵심 소재로 만들어져요. 이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비싸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품인 거죠. 양극재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금속이 들어가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성능이 달라져요. 하이니켈이라는 건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인 양극재를 말해요. 니켈 비율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같은 크기의 배터리로 전기차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을 보면 한 번 충전으로 300km에서 400km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면 500km에서 600km까지도 가능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행거리 불안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거든요.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전기차 대중화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 함량이 90%가 넘어요.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에요. 기술적으로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니켈이 많아지면 배터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발열이나 폭발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니켈 함량을 높이는 기술이 핵심인데 LG가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이 LG 양극재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도 LG 배터리를 쓰고 GM도 LG와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에도 LG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인 오지 모듈도 중요해요. 오지가 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지 모듈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지 모듈은 스마트폰이나 각종 기기가 오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지 통신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G가 오지 모듈을 만든다는 건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LG 하면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LG는 B2B, 즉 기업 간 거래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거죠. 오지 모듈이 어디에 쓰이느냐면요.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장비, 스마트 시티, 인프레까지 광범위하게 들어가요. 오지의 진짜 잠재력은 스마트폰보다는 이런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해요. 도로 상황, 다른 차량 위치, 신호등 정보 같은 걸 1초도 지체 없이 처리해야 안전하거든요. 사지로는 이런 실시간 처리가 어려워요. 오지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안에 수백, 수천 개의 센서와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통신해야 하는데 오지가 아니면 네트워크가 감당을 못해요. LG가 이런 산업용 오지 모듈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건 미래 성장 동력을 하나 더 갖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 두 프로젝트 외에도 LG는 요즘 바이오 의약품, 전장부품, 로봇 같은 새로운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구광모 회장 체제가 된 2018년 이후 LG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였어요.
2021년에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죠. LG폰 쓰시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 애플, 중국 업체들한테 밀려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자원을 더 유망한 사업에 투입한 거예요. 대신 LG는 전기차 부품 사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2위까지 올라섰고, LG전자도 전기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전장 부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또 LG화학도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B2C에서 B2B로라고 할 수 있어요.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즉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전에 LG는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TV, 냉장고, 스마트폰을 주로 만들었다면, 지금의 LG는 다른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B2B 사업이 B2C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취향은 빠르게 바뀌잖아요. 올해 인기 있던 TV 디자인이 내년에는 구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소재나 오지 모듈 같은 건 한 번 채택되면 몇 년간 계속 쓰거든요. 매출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죠. 또 B2B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기술력도 좋아야 하고 품질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대량 생산 능력도 있어야 해요. 한번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성도 좋을 수 있고요. 구광모 회장이 LG는 생활 그 자체라고 한 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LG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시고 LG 세탁기로 빨래하고 LG TV로 뉴스 보는 것만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도 LG, 쓰고 있는 오지통신의 핵심 모듈도 LG, 병원에서 쓰는 의료장비 부품도 LG, 이렇게 우리 생활 전반에 LG 기술이 스며들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다닌다면 그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아이폰으로 오지통신을 쓴다면 그 안에 LG 부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화학 소재도 LG화학에서 공급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데 양극재 기술이 좋아지면 더 저렴한 소재로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전기차 가격이 1천만 원대로 내려오면 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오지 모듈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의 성능이 올라가요. 스마트폰 속도도 빨라지고 자율주행 기술도 빨리 상용화되고 원격 의료나 VR, AR 같은 서비스도 더 현실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LG가 이런 B2B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과제도 있어요. 첫째는 기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둘째는 고객사와의 관계 관리예요. B2B 사업은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LG 배터리 대신 다른 회사 배터리를 쓰기로 결정하면 LG에는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맺고 새로운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예요. 핵심 소재를 특정 국가에서만 조달하면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흑연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을 때 배터리 업계가 긴장했거든요. 흑연이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이거든요. LG도 소재 조달을 다변화하고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LG그룹의 이런 사업 구조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올해 잠시 주춤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이 확실하고 오지와 AI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특히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배터리까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이거든요. LG가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건 한국 경제 전체로 봐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가지를 정리해보면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래 준비입니다. 대통령은 인도에 가서 미래 공급망과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로 경제위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 LG는 전기차 시대와 오지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한국이 인도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면 LG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져요.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내놓은 사실이면 전기차나 오지 관련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요. LG가 배터리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도 늘어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기업, 준비하는 국가가 기회를 잡는 법입니다. 2024년 마지막 달 한국이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어떤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